행동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계획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 순간 선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얘한테 소리치고 싶으니까 소리친다 이게 아니라 내 계획에 따라서, 내가 계획해뒀던 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믿는 가치,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정보를 분석하기로 하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감정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동 변화 만들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동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혹은 지켜야 될 4가지 지침을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제가 경험 회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경험 회피. 아마 제 라이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경험 회피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짧게 먼저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보고 그 다음 지침을 4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이제 이 차트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었죠. 우리가 왜 회피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경험 회피라는 거죠. 간단히 다시 복습 겸 얘기해보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마주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불안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인데, 그런 부정적인 내적 경험들을 피하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과정을 경험 회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 회피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나에게 이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으로 강화된다, 그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악순환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따라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깊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험 회피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심리 문제 포함해서 이 회피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울한 사람은 긍정적인 강화의 주요 원천을 상실한 게 아니라 불쾌한 상황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비활동적인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왜 발생했냐라고 얘기하면 뭐 삶에서 좀 행복한 것들을 많이 못해서요, 기분 좋은 거 많이 못 봐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울증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긍정적인 것을 못 봐서가 아니라 불쾌한 것을 수동적으로 회피하다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게 안 좋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긍정적인 게 뭐 의미 없다 그런 건 아니고, 긍정적인 자극이 소실되면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정적 강화, 긍정적인 경험을 늘려나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부적 강화에서 정적 강화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우울증 치료의 핵심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회피라고 하는 게 우울증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핵심적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회피가 어떻게 해서 악순환을 두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경험 회피는 우리가 경험 회피에 의존해서 내면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안전행동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안전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으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피를 강화하고 문제를 지속시키는 행동을 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하려고, 내가 좀 안전해지려고 회피하는 행동을 안전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사회 불안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겁이 나서 그때 나의 안전행동은 사람들을 안 만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안 생길 테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안전행동, 그런 행동들을 안전행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모든 심리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언제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제가 그런 거 없다고 늘 주장하는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법 강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심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위협이 있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위협이 있고 그에 대한 나의 경험 회피에서 출발한 안전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안전 행동이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 여기서 잠깐 제가 얘기할 때 행동이란 단어를 제가 쓰는데,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행동 그리고 내적인 행동 모두를 뜻합니다. 내적인 행동이란 말은 이제 마음속에서 벌어진 행동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 회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싫고 내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으니까 회피하고 싶은 태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태도에 기반해서 내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해서 움직이거나 달리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아는 행동, 그런 행동을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서 외적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들, 뭐 예를 들면 반추한다 이런 것들도 행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적인 행동, 내면에서 벌어지는 행동이라고 해서 내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내적인 행동, 외적인 행동 모두를 포함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해보죠. 제가 앞에서 심리 문제는 결국 위협이 있고 안전 행동이 있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에서 쇼츠 보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쇼츠를 보는 행동이 그렇게 중독성이 있는 것은 그게 아주 강력한 부적인 강화, 일종의 회피 메커니즘을 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위협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루함을 느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따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면에서 어떤 벌어지는 불편함들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나기 싫고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게 느끼고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경험 회피적 행동은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도무지 이런 걸 못 버티죠. 옛날에는 우리 샤워할 때도 그냥 샤워 잘했잖아요, 어릴 때. 근데 요즘은 휴대폰 안 틀어두고는 샤워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지루함,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 회피적인 태도로는 이런 거 못 견디겠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안전 행동은 뭘까요? 그런 거 마주하기보다 무언가라도 하기로 하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은 쇼츠입니다. 엄지 두 번만 움직이면 되니까 쇼츠를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보게 되고, 쇼츠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즐겁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제법 재밌는데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험은 상실하게 되고, 그럴수록 삶에서 유의미한 혹은 지속 가능한 혹은 조금 더 건설적인 이런 표현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실된 경험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쇼츠만 보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지루함은 더욱 커지죠. 결국 악순환을 돌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 회피에 의존해서 우리가 쇼츠 중독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무기력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무기력도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무기력했던 적이 있을까요? 그냥 뭐 힘이 없다 이런 거 말고 좀 병적인 증세로 무기력했던 적을 떠올려 보면 보통 이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다 소실됩니다. 이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 저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 뭐 해봤자 다 똑같은 것 같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고 무흥미의 상태가 발생하죠. 삶에 대한 기대가 소실됐는데 그런 무기력한 감정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기보다는 재미없을 거야, 다 잘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은 회피를 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기로 하는 거죠.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좋은 일을 마주하지는 않으니까 다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지진 않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점이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떤 방어 기제로서 효과는 있는데, 하지만 내가 집 밖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니까 삶의 다른 가능성, 다른 것들을 만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역시나 삶에 대한 기대가 소실되는 건 더욱 커지고 결국 또 악순환을 두는 거죠. 그래서 뭐 CBT, 뭐 행동 활성화, ACT, 뭐 CFT라고 하는 자비중심 치료, MBCT 모두 다 비슷한 입장인데,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게 뭐 어떤 고통이든 간에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뭐 힘든 경험, 내적인 경험, 그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고통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전략들이, 단기적인 나의 전략들이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은 경험 회피겠죠. 경험 회피.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 행동도 못하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CBT에서 안전전략, 여기서는 안전전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표현으로 안전행동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런 안전전략들은 거의 항상 의도하지 않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는데 증상이 그중 하나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증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그 모든 것들, 뭐든 간에 증상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안전 전략을 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발생하는 게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증상이란 게 핵심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게 먼저 병이고 우리가 안전 전략을 펼친다 이런 게 아니고, 우울증 혹은 심리 문제의 핵심,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전 전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만들어지는데, 증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핵심은 그 경험 회피적인 과정, 그 과정이 이 모든 심리 문제를 증폭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관계 문제 우리 많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많은데, 철회, withdrawal이라고 하는 그 좀 이렇게 부끄럼 타고 이렇게 숨고, 적절한 표현이 제가 영어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관계에서 이렇게 좀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데, 예를 들면 위협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어떤 이유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에 대한 의심들이 떠올랐어요. 그럴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철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진실된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꿍해 있으면서 분노만 쌓여가면서 반출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절당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죠?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 나의 진실된 감정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절당할 위험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개방되고 진실된 관계는 멀어져만 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역시 나는 사람들과 깊게 사귀지 못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폴 길버트라고 하는 자비중심 치료, 자비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행동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같은 얘기인 거 이해를 하시겠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증상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나의 반응, 특히 나의 경험 회피적 반응이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처음부터 실제하는 나의 성격적 특성이 사랑스럽지 않고 이래서가 아니고, 우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 회피에 기반한 안전행동 그 자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허구한 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위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성격이 조금은 이성적이고 좀 T라서 제가 그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 말을 그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역시나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의 결함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결함, 나의 결함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경험 회피적인 과정. 이 과정이 문제를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영속화시키는 핵심인 거지, 어떤 성격적 특징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의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관점에서 옛날에 어떤 칼럼을 하나 썼을 때 제목을 우울증은 질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있고 그게 어떤 병리적인 뭐를 만드는 건데, 우울증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조금 우울감을 느끼거나 삶을 살다가 사업에 실패했어, 수능을 잘못 쳤어, 이별했어. 근데 그것 자체로부터 내가 어떤 뇌의 손상이 돼가지고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트리거는 다양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과정, 그게 나한테 위협적이니까 그건 나한테 너무 위협적인데 이렇게 반응해야겠어.
내 나름대로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 하필 그 대처가 경험 회피적인 악순환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거라서 우울증은 전형적으로 병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질환, 그런 느낌의 질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과감하지만 우울증은 질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심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그 모든 심리 치료인 거죠. 그래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게 제가 단순히 생각과 거리를 둔다, 생각을 뭐 이렇게 멀리 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내 모습, 내 생각, 내 행동을 마치 남의 생각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그 과정이 디스턴싱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경험 회피에 대한 얘기를 엄청 길게 했죠, 여러분. 라이브에서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생각은 심리적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생각은 뭐 근거가 부족하고 미래의 어떤 불안을 크게 예측하고 나한테 과다한 책임을 지우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기꺼이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추를 알아차리고 빠져나오는 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어떤 태도로서 그리고 어떤 내적인 행동,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험 회피를 어떻게 다루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으로 무언가 연습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라이브를 한 20번 했나요? 제법 될 텐데 제법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내 내면을 어떻게 조작해서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는 안 했었죠. 그래서 내가 실제 어떤 내가 명상을 하고 기꺼이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고, 내가 반출을 하지 않고 내면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이 얘기 연장선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밸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행동은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은 과감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 시스템, 진화론적으로 감정 시스템이 발전된, 호르몬계가 발전된 어떤 경로들을 가만히 따라가면 감정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기분이란 게 왜 존재하냐면 훨씬 더 기민하게, 훨씬 더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게 정말 축복인데, 우리 인간만은 그거를 조절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의식이란 걸 가지고 있죠. 우리만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가벼운 행동 지침 4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지침을 얘기해 볼 거예요. 행동은 기분에 따라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5가지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주제는 지금 우울, 불안, 심리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천태만상 인간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당연하지만 뭐 그런 거 우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심리적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니까 제 모든 얘기의 포커스나 범위는 심리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점이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계획에 따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만 제가 좀 미리 얘기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계획에 따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래도 뭐 행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심리 치료할 때는 부정적인 강화, 부적 강화를 줄이고 정적 강화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과정인데, 이제 제가 심리 치료를 뭐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심리 치료사인데 조금 공부를 덜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은 부적 강화를 줄이고 정적 강화를 높이는 과정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흥미가 있는지 알아내서 일단 그것만 추구하라고 시키면 되겠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최근에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시나요? 이걸 조사해 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 들지가 않아. 내가 아무리 뭐랄까 마이클이라고 해볼까요? 뽀글머리? 마이클 씨 그러면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런 걸 해보면 어떠겠어요? 선생님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럴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는 행동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유발된 행동이라고 해서 inside out 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그럴 기분이 들어서 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을 해서는 경험 회피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험 회피적인 태도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행동은 당연히 안전 행동이죠. inside out 내가 그럴 기분이 들어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그럴 기분이 안 드니까 계속 무기력하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 기억해야 될 지침은 행동은 outside in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철저하게 내가 그냥 계획에 따라서 응당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에서부터 먼저 행동이 움직이고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뒤따라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거 극복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실 때 이런 기분이 안 드는데 그럴 기분이 내가 지금 아니야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기분이 우리가 지금 들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치료자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감정이 먼저 움직여서 내가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행동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텐션이 좀 올라오고 기분이 올라오고 우울한 기분이 줄어드는 그런 감정이 뒤따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움직여야 되냐고 하면 100% 행동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죠. 여러분 말이 여기 뒤에서 이렇게 마차를 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행동 활성화 같은 치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활동에 참여할 만큼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참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억지로 뭐 멱살 잡고 뭐 끌고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진 않지만 저도 무언가를 해볼 때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안 들어요. 제가 요즘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조금만 기분이 올라오면 그런 걸 합시다. 내가 조금 뒤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럴 마음에 내킬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하시는 활동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고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경험 회피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대신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매몰차죠? 왜냐면 내가 그럴 기분이 안 들어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건데 순환 논리잖아요. 뒤집어서 봐봐 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행동을 못하고 있대도 근데 그러니까 너가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순환 논리에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순환 논리가 아닐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면과 나, 내 기분과 나, 생각과 나를 구분한 작업들을 엄청 오래 했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행동하실 때 행동해 나가실 때 적용시켜야 돼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떠올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내버려두고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면에 떠오른 것과 별개로 행동할 수 있다. 그 공간감이 생겨야지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도 내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이런 작업을 알아차리면서 내면에 떠오른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바로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계획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할 때까지 기분이 내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계획 짜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계획대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별로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반추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루틴을 만들어 두자. 반추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두면 도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만들어 두고 내가 반추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혹은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지금 알아차렸을 때 그럴 기분이 아닌데 내가 지금 달리기 하러 갈 때가 아닌데 뭐 내가
책상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행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엄청 뭐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 루틴을 만들어도 내가 그것만 잘 습관화시켜도 충분해요. 그게 내 삶에 되게 중요한 테크닉, 기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 지침은 행동은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다. 행동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먼저 움직이고 감정이 뒤따라오도록 아웃사이드 인 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행동은 방향에 따라 하는 겁니다. 방향.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계획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내가 모든 걸 진짜 다 계획해놔가지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내가 아무리 루틴을 만들어놔도 모든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걸 알아차렸을 때 이렇게 행동한다. 혹은 내가 앞으로 삶에서 이런 행동들을 쭉 해나간다. 모든 걸 계획해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기계처럼 행동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요즘의 인지행동치료, 행동활성화, 변증법적 행동치료, 심지어는 마음챙김까지도 모든 치료들이 다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가치, 삶의 가치, value라는 겁니다. 가치, 내가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명료하게 해두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알아차리고 행동하기로 할 때 때로는 어떤 명료한 계획들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내 가치에 따라서 그 방향에 맞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가치는 마치 나침반 같은 거예요. 나침반 같은 걸로 내가 지금 무기력을 느꼈어. 혹은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껴. 조금 더 와닿는 예시를 해볼까요? 내가 지금 사회 불안이야. 근데 나의 가치는 사람들 앞에서 친근하게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내 친구들도 소개해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게 나의 가치고 나는 그래도 제법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냥 그게 내 삶의 가치야. 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사회 불안을 느낄지언정 그런 것들이 떠올랐던 것들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내버려 둔 상태로 내 가치에 따른 행동들을 해나가기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첫 번째는 계획에 따라 기분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두 번째는 기분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 그 방향이라고 하면 가치, 내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마음에 떠오른 것에 따라,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 방향에 따라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점에서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라이브 시간 동안 엄청 길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나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주의를 둘지, 내가 이 나뭇잎에 주의를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디스턴싱 혹은 뭐 이런 걸 배우기 전까지는 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뭐 떠오르는 생각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반응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홍승주와 함께 이 밖의 공간감을 찾은 상태에서 나는 주의를 여기 둘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다른 데 주의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꼭 여기 주의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부드럽게 주의를 옮겨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내 마음속에 어떤 사회 불안, 상대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게 떠올랐을지언정 그렇다고 내가 꼭 여기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내 가치가 여기 있다고 하면 나는 이걸 선택하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이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든 뭐 불교든 그런 어떤 철학들의 아주 깊은 깨달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죠. 선택한다는 거는 알아차렸음에도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거는 피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봐봐요. 제가 지금 나뭇잎이 떠올랐어. 이건 예를 들면 불안이라고 하는 거야. 불안감이 심하게 떠올랐어. 그래서 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반응하긴 싫어. 내가 이거 싫어해. 그래서 억지로 주의를 여기로 돌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참 오해가 있을 법한 상황인데 마음속에 떠오른 거는 모두 고마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이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제가 언젠가 얘기 한번 할 거예요.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지금 하지 말기로 하고 일단 내가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은 모두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제 인정하되 지금 그냥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지나가도록 허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불안이 떠올랐어. 그게 싫어. 그래서 그걸 억지로 치우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안이 떠올랐구나.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분명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감정이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지금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게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택들을 하기로 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나가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길게 얘기했던 기꺼이 경험하기로 한다는 거죠. 기꺼이 경험한다는 게 제가 이 아이팟이란 게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 에어팟. 그러면 얘를 기꺼이 경험한다는 것은 자 기꺼이 경험합시다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고 기꺼이 경험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를 허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게 나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가 떠오른다는 것 그리고 얘가 여기 있기로 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꺼이 경험하면서 기꺼이 허용하고 수용하고 내버려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하게 나는 나의 주의를 다른 곳에 천천히 옮겨둘 수 있는 거죠. 그때 여기서 다른 곳은 계획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나의 가치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옮겨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분과 행동의 불일치가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불안하면 꼭 불안해야 되는가? 좀 이상한 표현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안감을 느끼면 나는 꼭 불안하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떠올랐으면 나는 꼭 불안해야 하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떠올랐으면 나는 꼭 불안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것과 나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행동 역시 다른 그 모든 생각이나 감정, 내가 어디에 주의를 둘지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도 내가 선택하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나는 내 내면과 이만한 공간감이 생겼으니까 제법 큰 공간감이 생겼죠. 그러면 나는 굳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 그 모든 것에 반사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지침입니다. 세 번째 지침이고 저는 이제 요 말을 참 좋아해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깊은 철학 끝에 발견했던 사람들 무언가를 발견했던 심리 관련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면 행동은 점진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은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뻔한 말이 아닌데 들어보세요. 행동과 관련해서 가장 실패하는 사례들이 뭐냐면 좋은 표현인데 전 정말 좋아하는 슬로건이고 정말 멋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하는데 Just do it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무기력에 빠졌어. 제가 흔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흔한 예시입니다. 내가 무기력에 빠졌어. 인생 망한 것 같아. 내 인생 못 살 것 같아. 내 인생 조져버렸어. 끝났어. 막 이러고 있는데 동기부여 연설가가 무슨 말을 했어. 홍승주가 와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야 돼요. 이렇게 힘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동의가 된 거야. 와 그래 나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겐 꿈이 있었어. 나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됩니다. 일단 합시다 해서 법전을 펼치고 법 공부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절로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대부분 내가 그 행동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여러분. 아주 과감하게 뛰어들고 그거는 그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조차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그 좌절을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 악물고 억지로 버티는 일이거든요. 물론 인내심이 정말 강한 누군가는 이 악물고 억지로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전략, 할 기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그렇게 과감하게 무식하게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가지고 그냥 just do it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점진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잘게 쪼개서 그게 어떤 행동이든 큰 행동이든 멀리 있는 행동이었던 목표든 간에 잘게 쪼개서 작은 단위의 구성 행동 컴포넌트 비헤비어로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사 표현을 한다, 뭘 한다, 명상을 한다, 뭐든 간에 잘게 쪼개서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제가 들었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그냥 뭐 각색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간 예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게 정말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이전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내가 의사든 간에 뭐든 간에 그게 정말 나의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는 엄청 작은 행동을 시작한단 말이죠. 엄청 작은 행동. 그게 공부라고 하면 정말 정말 작은 행동. 멋있는 무슨 인강을 듣고 하면서 내가 수능을 다시 칠 준비가 아니라 뭐 아주 간략한 에세이집을 내가 사서 의학과 관련된 걸 이해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볼 수도 있고, 엄청 작은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이것부터 하자고 하면 거의 대부분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뀝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유튜브도 보고. 제가 일평생 유튜브만 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이제 진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동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얘기인 거죠. 행동을 점진적으로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설계하는 행동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대부분 지수적인 효과 혹은 피드백, 어떤 순환되는 고리가 있는 형태로 설계를 우리가 잘하면 아무리 작은 행동을 시작하더라도 얘는 지수함수를 띠기 때문에 조금씩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속도가 커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작은 행동, 내가 마음은 이만한 행동 이렇게 바로 한번 하고 싶지.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게 이만한 행동 여기 해도 지수함수에 따른 행동, 내가 효과가 증폭될 수 있는 행동들을 방향만 잘 잡으면 앞으로 이게 쌓이다 보면 금방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만한 행동 하려고 하다가 고꾸라지면서 역시 나는 안 될 놈이다. 나는 역시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망해버릴 리스크가 훨씬 크지. 이만한 거 해도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한 행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만해져.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만한 행동을 한들 이게 6개월 뒤에 요만해지든 뭔 상관이겠어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6개월 뒤면 요만해지고, 근데 1년 됐더니 요만해지고 2년 됐더니 요만해지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게 요만한 행동 한다고 하는 게 지금은 엄청 부질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순환되는 고리만 잘 형성되는 행동이라고 하면 아주 금방 습관화가 되고 추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작은 단위의 구성 행동으로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행동 실험 혹은 가치 기반 활동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은 지수적인 효과를 지니거나 특히 피드백, 선순환 고리를 만들려고 설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행동도 그것부터 시작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작은 단위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앞에 나가서 뭐든 있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그 행동을 설계할 때, 가끔은 그 행동을 설계할 때 이런 행동만 할 수도 있긴 하단 말이죠.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어. 이런 식이면 안 되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커질 수 있는 행동, 내가 경험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행동들을 잘 설계해서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기로 해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침은 행동은 점진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침은 행동은 실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라서 인증동치를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실험이에요. 실험. 행동은 실험입니다. 실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요? 실험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실험이에요. 과학자들은 100번이고 다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근데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차이는 뭐냐? 실험에서 실패를 하나의 결과로서 레포트한다는 겁니다. 논문에서도 우리가 이런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p-value가 0.05 이하가 아니다. 유의하지 않았다. 거기서도 그 실패도 하나의 결론이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패했어도 거기서 교훈을 얻을 게 있고 분석할 게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이 행동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어떤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했을 때예요. 이게 참 힘든 얘기인데 저도 아주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디스턴싱 하다가 잘 해가지고 같이 행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탄력이 붙었어. 그냥 꼭 그럴 땐 주변에서 좀 방해를 하던데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좀 나한테 좌절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내가 했던 것들을 평가절하 한다거나 나한테 또 어떻게 크게 소리 지르고 하면서 내 감정을 무너지게 만들거나 그래서 내 그 모든 노력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정말 많이 포기하시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제 저랑 깊게 대화를 해본 거예요. 대화를 해봤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 내가 정말 믿는 가치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지켜나가고 싶은 가치는 나는 그래도 엄마한테 소중한 딸이고 싶어. 엄마한테 따뜻한 딸이고 싶어. 내가 엄마랑 앙금이 있지만 홍승주랑 얘기해보니까 맞아. 엄마랑 그냥 내가 아예 연을 끊고 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도 이제 성인이고 경제활동도 하고 충분히 독립할 수도 있고 물론 뭐 나중에 남편이나 뭐 지인이나 누구한테 설명할 때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기꺼이 극복하기로 하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나는 엄마랑 단절할래일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단절하긴 싫어. 내가 따뜻한 딸이 되고 싶고 물론 거리감은 내가 지키겠지. 그 어떤 밸런스는 유지하겠지만 그럼에도 엄마한테 다시 한번 연락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하고 싶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다시 한번 노력하고 싶다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잘했어. 잘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했는데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반응했는데 또 언젠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모욕을 준 거야. 그럼 내 가치가 무너지죠. 실패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때 정말 많이 흔들려. 왜냐면 내가 공든탑을 이렇게 쌓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 혹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철저하게 하나의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처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처럼 본다는 말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기분이 이런 상태에서는 나한테 엄청 소리 지르고 하네. 오케이, 이번 건 실패다. 실패지만 내가 이걸 고려로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정보를 얻고 다시 맞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왜 실패했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여전히 지수적, 순환적 행동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실패를 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패를 했어. 요만한 행동이야. 실패를 했어. 그래서 결국 똑같아졌어. 또 실패를 했어. 요만해졌어. 근데 하다 보면 요만한 행동이 성공해서 이만큼 될 확률이 커지죠. 실패를 분석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반영하기로 하면 좌절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피드백이 돌다 보면 성공하고 하다 보면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실패 이렇게 하면 실패했어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두 번 해보려고 하다가 역시나 똑같아 하고 포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실패를 잘 분석하고 나의 어떤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하기로 하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가 순환적, 지수적 행동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행동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계획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 순간 선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얘한테 소리치고 싶으니까 소리친다 이게 아니라 내 계획에 따라서 내가 계획해뒀던 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믿는 가치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정보를 분석하기로 하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감정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싱 하여 관찰을 해본다고 하는 거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다 동일한 얘기예요. 디스턴싱에서 관찰해 본다고 하는 것은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두고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는 것. 내 마음속엔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 하지만 나는 이런 선택들을 한다. 난 이런 것들을 느끼네. 알아차리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거리를 두고 남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디스턴싱 한다. 내가 정말 그 공간감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대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